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도 판례가 조금 많고 까다로운 것들이 좀 있죠. 먼저 집합건물법 1번 집합건물은 일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각각의 소유권이 성립한 그 집합건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에 관한 법률이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갖춰져 있는 일동 건물이 구분소유,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가 돼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닙니다.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일동 건물의 각 부분에 소유자의 구분행위만 있으면, 즉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그게 구분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 외벽에다가 각 층을 분양하는 광고를 했다. 각 층을 분양하는 광고를 했다는 건 각 층을 구분 소유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분행위가 돼요. 이렇게 구분행위가 있으면 입학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돼도, 또 등기부에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2번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건물을 나는 이 전체 건물을 한 동 건물로 소유할 거야, 또는 각 층을 구분 소유할 거야, 그 여부는 객관적 물리적 기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구분 소유자가, 아니 건물 소유자가 나는 이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각 층을 구분 소유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각 층 구분 소유할 거야 무슨 뜻이, 뭐 어떻게 하죠? 각 층 분양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지 부분을 구분 소유할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해요.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번 기존 건물을 증축했고 증축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왜? 증축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갖췄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부합시켜서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3번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인지, 전원 공유인지, 일부 공유인지에 관한 걸 판단하는 것은 이때는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가 아니고 구조상, 이용상 그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2번은 한 동 건물을 구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것인가는 구분 소유자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다르죠. 이 3번은 집합 건물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복도나 계단 같은 것들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인지, 원칙이 전원 공유예요. 전원의 공용에 제공이 돼요. 그런데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이렇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구분 소유자의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2번과 3번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전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해요.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가 되느냐? 자, 우리 대법원 요 체납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게 판례예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확건 판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신소유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은 유효가 아니고 나눠요.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 부분은 무효,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부분은 유효, 이렇게 구별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유효한 게 아니고요. 또 관리비를 쪼개가지고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 이건 무효.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 그거는 유효.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5번 전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전구분 소유자, 전소유자, 특별승계인, 신소유자. 그 전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전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한 경우 그것만 승계하고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번은 관리비가 갑이 체납을 해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팔아요. 그럼 요놈이 갑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죠. 그런데 요놈도 체납을 하고 또 팔아요. 그럼 요놈이 갑과 을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겠죠. 그런데 병이 승계한 때 갑이나 을은 그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납부 의무가 소멸하느냐? 아닙니다. 중첩적으로 부담한다. 중첩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이렇게 순차 양도가 되었을 때 현재 구분소유자 병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이었던 갑, 을은 현재 구분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중첩적으로 부담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6번 옳은 질문이 되죠. 해설, 일동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객체가 구조상, 형상, 독립성을 갖춘다는 건 당연하고 앤드 구분회의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조건.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구분행위는 뭐죠? 구분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표시가 되는 게 구분행위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분양 광고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 구분행위가 있다면 건물이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마치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일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한 개의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구분소유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증축을 했고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증축장 건물의 현황에 맞춰서 일동 건물로서 건물 표시 변경 등기했다면 구분 소유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하라는 의사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3번은 객관적 이유에 따라서 전원 공용의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공용되는 부분인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여부는 객관적 용도로 구별하고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구분 소유권이 순차 양도되었을 때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현재 구분 소유자만 독박 쓰는 게 아니라 이전 구분 소유자들까지도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거. 7번 구분 소유자들은 공용 부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법에서 집합건물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보존 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에 건물을 증축해서 전유 부분으로 새로 만든다. 우리 건물을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할 때 복도식 아파트의 그 복도를 엘리베이터를 보통 복도식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8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개가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증축하느냐? 그 아파트 복도 있죠? 요거를 전유 부분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4개를 만들어. 그래서 계단식 아파트로 바꿔. 그럼 요 복도가 일부가 전유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요렇게 공용 부분의 집합 건물을 증축해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꿈으로써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면 구분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 아니고요.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 해당이 되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은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지분의 변동이 생긴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용 부분 변경이 아니라 민법상 공유, 물, 처분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 변경에 해당이 되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으로 가능한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유물 처분 변경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원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9-1번 구분 소유자는 일부가 무단으로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니까 그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옳은 증지. 10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그 원칙이죠.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분리 처분을 안 정해놨어요. 그럼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되죠. 금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팔았어요. 그 산 사람. 이 산 사람이 선이라면 이 사람은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때 선의의 뜻이 뭐냐?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이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선의를 말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취득한 땅이 집합건물 대지임을 모르는 그런 선의 제3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10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에 분리 처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분리 처분이 금지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만 팔았어요. 그때 선의의 제3자는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때 선의의 뜻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이 분리 처분이 금지가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가 아니라 내가 취득한 이 땅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르는 선의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 10번 틀리게 되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자신이 취득한 대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땅을 취득한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11번은 저당권에서 봤죠. 전유본에 대한 처분 압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다. 보세요. 관리비에 관한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공용부분 현상 유지한 보존 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공용부분의 집합건물 증축해서 전유 부분을 새로 만든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이 아니라 민법상 공유물 처분 변경이다. 따라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공용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판단하라. 이렇게 되죠. 부당이득 판단에 뭐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흔히 대지 사용권과 전유분이 분리처분이 금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한 대지가, 내가 취득한 땅이 집합건물의 대지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11번 대지권에도 미치다. 12번 그래서 전유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겠죠. 따라 그걸 분리처분한 경우 법원이 경매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분리처분한 경매도 무효가 됩니다. 집합건물을 지은 건축회사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집을 함께 분양받았고 대금 모두 지급했지만 전유부분만 101호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대지집은 아직 등기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얘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즉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서 땅을 점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권리까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지사용권이죠. 민법상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점유, 사용할 권리가 본권이 돼버립니다.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또 집합건물 건축자가 집합건물 건축에서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 건축자의 대지 소유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 없이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14번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이 토지 이게 뭐죠? 공유물이죠. 공용부분이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민법상 공유물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이거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건 민법상 공유물이고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상 공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아파트가 팔렸어요. 자, 건설회사 갑으로부터 101호를 분양받았고 얘가 수분양자입니다. 최초 분양자. 그걸 양도했습니다. 얘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어요. 자, 이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냐 현재 소유자냐.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틀린 점이죠.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그다음에 16번은 역시 하자와 관련된 건데 하자와 관련해서 현재 구분 소유자가 시공자 및 분양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하자 담보 책임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하자 보수. 보수가 뭔지 아시죠? 수리해달라 이거. 하자 보수 청권이 있고 요 하자 보수 청권에 가름하는 하자 담보 추구권이 있는데요. 하자 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청권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리해달라 이거는. 그러나 요 손해배상 청권은 소유자만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행사할 수가 없고요. 현재 구분 소유자만 행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손해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자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12번, 13번 다 말씀드린 거고요. 14번. 공유에 해당되는 대지 정보를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다음 15번. 하자 보수를 대신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하자 담보 추구권이고요. 요거는 현재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관리단이라든가 입주의 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죠. 집합건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 관리단이라든가 입주의 대표회의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담보 주권 이퀄 손해배상 청구권. 17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어요. 뭐 건물이 25도로 기울어져 있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의 행사 기간이 있어요. 특히 건물 주요 구조부에 관한 하자는 10년인데요. 언제부터 10년이냐?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날. 임대를 한 아파트가 나중에 분양 전환됐을 때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최초 임차하여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날. 인도받은 날. 요때부터 10년입니다.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10년. 이렇게 되죠. 19번 관리단, 집합건물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이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어떤 조직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집합건물이 있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비법인 사단을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그 관리단 구성원은 원칙이 구분소유자 전원이에요. 그런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구성될 수가 있어요. 이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누구냐? 분양받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아직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건설회사로부터 건축회사로부터 101호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그 101호를 인도받아 현재 거주하고는 있으나 어떤 사정으로 아직 구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분소유자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도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니까 결국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도 관리단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칙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1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죠. 받을 숫자예요. 분양대금을 완납했고요. 전유분은 인도받아 점유까지 하고 있지만 어떤 사정으로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22번은요. 예컨대 한동 101동에 갑이 아파트를 2개를 갖고 있어. 101호, 102호. 우리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경우 많죠. 한동 건물에 20개의 전유분을 소유하는 사람이죠. 이때 관리단 집회 의결수를 관리단 집회 의결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분 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 갑이 101호, 101호 2개를 갖고 있으면 두 사람으로 계산하는 거냐 2개로 계산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로 계산합니다. 이걸 둘로 계산하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나를 두 사람으로 취급해서 나 101호에 대한 권리에 기초해서는 반대 102호에 대한 권리에 기초해서는 찬성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를 계산할 때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또 101호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협의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 용도 변경 형태의 재건축 결의. 예컨대 기존의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또 이웃 대지까지 합쳐갖고 재건축 부지로 변경하는 형태의 결의. 이것도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요.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려면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아예 분담액을 얼마씩 확정해서 결의를 하거나 또는 산출 기준 정도까지는 정해야 돼요. 따라서 재건축 비용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하자가 너무 커면 해지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전유분 인도한 날부터 시작한다. 관리단은 조직행위 필요 없이 구분소유 전원 구성으로 당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도 관리단이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누가 있더라? 21번 분양되고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관리단 구성원이 되고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면 한 사람으로 본다. 한 사람으로 처리. 의결권 계산할 때 구분소유자의 수로 계산할 때 1인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이 공유. 22번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소유하는 거고요. 23번은 하나의 전유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해라.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없다. 건물 용도 변경 형태의 재건축 결의 된다 그랬죠. 인접지를 합쳐서 재건축 부지로 이용하는 결의 이것도 된다 그랬죠.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을 아예 정해놓거나 산출 기준을 정해야 되죠. 그걸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26번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 재건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지 내 아파트가 3개가 있어. 이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려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때 5분의 4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전체 5분의 4 이거 당연하고 and 각동 5분의 4 각동 5분의 4 따라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 재건축할 때 전체 5분의 찬성 결의가 있으면 충분한 게 아니고 전체 5분의 4 and 각동 5분의 4 전체는 5분의 4 이상이긴 하지만 각동 5분의 4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 동의 여기는 100% 동의 여기는 5분의 3만 동의 합쳤는데 5분의 4가 넘어. 하지만 여기는 5분의 4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재건축 결의 무효죠.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 5분의 4 및 각동 5분의 4. 그 다음 27번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그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 촉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이 촉구를 받은 자가 2월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보고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은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101호를 넘겨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촉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촉구는 반드시 뭐로 해라?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번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 5분의 4 플러스 각
건물마다 5분의 4 되죠. 27번도 옳은 질문이 되겠죠. 집합 건물은 판례가 조금 까다롭고 복잡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제일 복잡합니다. 판례는 요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